어머니, 많이 드세요. 8살 아이가 방긋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지요. 이 아이를 위한 것이다. 이 아이가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연화는 미음 그릇을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마마마, 이거 먹어도 돼요? 문틈으로 자신의 아들이 그 그릇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서 시작된 욕망이 핏줄을 갈랐고 삼키지 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먼 옛날 전라도 남평현이라는 고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들판을 앞에 두른 그 고을은 봄이면 보리가 푸르고 가을이면 황금빛 논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지요. 허나 숙종 임금 제위 말기 연이은 흉년이 지나간 뒤에 남평현은 겉으로만 고요한 고을이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세금을 독촉하러 나온 관리들의 발소리, 배를 고른 이웃집 솥을 넘보는 도둑의 발소리, 그 두 가지 소리가 뒤섞인 채 골목을 헤매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등골이 휘도록 세금은 무거웠으나 아전들의 곳간만은 걸을 일이 없었지요. 민심은 들끓었으나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분노는 안으로 사겨야 했고 슬픔도 방 안에서만 울어야 했지요. 굶주린 땅에서는 사람의 속이 먼저 시험받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고을 현감 댁대문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어난 매화처럼 고요하고 단정한 얼굴 뒤에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속내 하나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지요. 운명이란 언제나 밥상 위에서 갈라지는 법이었습니다. 현감 윤치성의 집에 새 마님이 들어온 것은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지요. 중인 집안 출신으로 일찍이 한 번 혼인하였다가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재가녀였습니다. 그 시절 재가녀를 후처로 맞는 일이 양반가에서 흔한 일은 아니었으나 현감 윤치성은 본처를 병으로 잃은 지 3년이 지났고 집안의 살림을 건사할 사람이 필요했지요. 연화의 이목구비는 단정하였습니다. 도드라지게 아름답다기보다는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안정되는 얼굴이었지요. 항상 흰 저고리만 고집하였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 대신 소박한 옥잠 하나만 꽂았습니다. 몸가짐은 조용하고 말수는 적었지요. 허나 그 조용함 안에는 남들이 쉬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온순한 듯 하나 속이 깊고 부드러운 듯 하나 계산이 빠른 여인이었지요. 자존심 또한 강하여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좀처럼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의 아이로 당시 8살이었지요. 어미만 찾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어미 곁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낯선 집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처럼 연화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지요. 처음 대문을 들어서는 날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너른 안채, 사랑채, 별채, 장독대의 항아리들,
그리고 사랑채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 현감의 본처 소생 아들 도윤의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그날 마당에 있던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현감 댁의 인물들을 차례로 헤아려 보면 이러합니다. 현감 윤치성은 50을 바라보는 나이로 성품은 곧고 청렴하되 사람의 속내를 읽는 데는 어두운 인물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은 깊었으나 그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였지요. 본처 소생도윤은 15살로 마을 서당에서도 신동 소리를 듣는 아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읽고 밤늦게까지 서책을 놓지 않는 아이였지요. 자기 과거 급제가 기대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노마님은 적통을 중히 여기는 엄격한 어른이었습니다. 도윤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였고 연화를 후처로 맞아들인 이를 처음부터 달갑지 않게 여겼지요. 연화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노마님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도맡은 몸종 월심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을 간 넘긴 여인으로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웠지요. 연화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 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 두려움은 하나였습니다. 칠인 아들 서윤이 서자라는 굴레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도윤이 과거에 급제하고 집안의 재산과 이름을 모두 가져가면 서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두려움은 연화가 남평연 대문을 처음 넘어서던 그날부터 이미 가슴 한켠에 자리를 틀고 있었지요. 어미의 사랑이란 때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현감 댁의 밥상은 언제나 정갈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연화가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도윤의 상, 현감 나리의 상, 노마님의 상, 서윤의 상. 순서도 틀리지 않았고 반찬의 가짓수도 늘 맞추었지요. 연화는 밥상을 차리는 일에서만큼은 흠잡을 구석을 남기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도윤은 밥상에서도 글 생각을 놓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도 눈은 서책 위를 헤매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입술은 문장을 중얼거렸지요. 연화는 그런 도윤을 볼 때마다 야릇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견하다는 마음 반, 그 총명함이 두렵다는 마음 반이었지요. 서윤은 밥상 앞에 앉으면 언제나 어미 쪽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어마마마, 많이 드세요. 8살짜리 아이의 그 한마디에 연화는 매번 가슴 어딘가가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정월대 보름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지신밟기가 돌고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며 앵마기를 하던 날이었지요. 남평연의 풍속으로는 정월대 보름에 무당을 불러 집안의 살풀이를 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잡귀를 쫓고 한 해의 복을 비는 의식이었지요. 현감댁 앞 골목을 한 무당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무색 수건을 두른 늙은 여인이었지요. 걸음을 멈추고 현감댁 대문을 한참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피 한 방울이 서로를 삼키겠구나.
마침 대문 안쪽에서 장독대 옆을 지나던 연화의 귀에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 물을 겨를도 없이 무당은 이미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화는 장독대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었고 장독대 위의 항아리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 한 방울이 서로를 삼킨다. 그 말이 귀 안에서 맴돌았지요. 이튿날 아침 장독대 옆을 지나던 월심이 땅바닥에 묻힌 작은 사기병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누가 묻어두었는지 알 수 없는 손바닥만 한 작은 병이었지요. 월심은 그 병을 들어 흔들어 보았습니다.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소리가 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월심은 그 병을 다시 제자리에 묻어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사기병이 훗날 어떤 운명의 실마리가 될지 그날 아침 장독대 옆을 지나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노마님이 사랑채의 현감을 불러들여 선언하였습니다. 도윤이를 한양으로 보내야 하오. 그 아이 재주가 아까워 이 시골 서당에서 썩힐 수는 없지 않소. 현감 윤치성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재주는 이미 고을 훈장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 한양의 큰 서원에서 학문을 닦아야 한다는 뜻이 옳았지요. 연화는 마루 너머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슴이 서늘해지는 정도였지요. 그러나 밤이 깊어지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윤이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한다면 집안의 적통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었습니다. 현감의 재산도 집안의 이름도 모두 도윤에게 돌아갈 것이었지요. 서윤에게 남는 것이란 서자라는 낙인과 빈 손뿐이었습니다. 연화의 불안은 그날 밤을 지나며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이튿날 연화는 월심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심아, 내가 아는 약재상 중에 쥐를 잡는 데 쓰는 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월심은 잠시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뜻이 단순한 쥐잡이가 아님을 월심은 짐작하였지요. 허나 월심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월심이 조그만 종이 봉지를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지를 받아들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연화는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 가루였습니다.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었지요. 너무도 작고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연화에게는 오히려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장독대 옆에 묻어두었습니다. 작은 사기병 안에 담아서 차마 당장은 쓸 수 없었지만 버릴 수도 없었지요. 노마님이 도윤의 한양행을 서두르기 시작하자 연화의 마음속 갈림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달이 2번 바뀌기 전에 도윤이 떠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연화는 밥상을 차리면서 빨래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도 같은 생각을 빙빙 돌렸지요. 죄를 짓고 아들을 지키느냐
아니면 참고 살아가느냐? 참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서유는 평생 형의 그늘 아래 서자로 살아가야 한다. 혼인을 해도 벼슬을 구해도 어디를 가도 서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연화 자신도 집안의 진짜 마님이 아닌 부처라는 자리에서 노마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장독대 옆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이었지요. 사기병을 꺼내어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손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도 떨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꼭 감았지요.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미 치맛자락을 붙들고 어마마마 많이 드세요 하던 그 얼굴이. 눈을 떴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도윤의 미음을 직접 쑤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부엌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연화는 미음이 다 끓자 그릇에 담고 사기병 안에 흰 가루를 아주 조금 눈으로 재기도 어려울 만큼 적은 양을 미음 위에 뿌렸습니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요. 미음은 그저 미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그릇을 도윤의 아침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안채 쪽에서 서윤의 칭얼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마마마, 배고파요. 배고파. 이른 밤부터 서윤이 열이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낮 동안 찬바람을 맞으며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몸이 허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연화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월심아, 미음 좀 쑤어다오. 월심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월심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이 칭얼대며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비틀거렸지요. 열이 오른 몸으로 스스로 일어선 아이는 문틈으로 바깥을 기웃거리며 부엌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연화는 급히 뒤따랐으나 서윤이 먼저 부엌 앞상 위에 놓인 그릇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에게 올릴 아침 미음이 부엌 앞 찬 곳에 얹혀 있었던 것이지요. 서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손을 뻗어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보았지요. 서윤의 작은 손이 그릇을 쥐는 순간 연화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서윤아, 그것을 내려놓거라. 그 한마디면 됐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연화의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리를 지르면 왜 이 미음을 내려놓아야 하느냐는 물음이 뒤따를 것이었지요. 그 물음에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찰나의 침묵 안에서 서윤은 그릇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연화의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연화가 뛰쳐나왔지요. 그러나 이미 서윤은 한 모금을 넘긴 뒤였습니다. 연화가 황급히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서윤은 눈을 멀뚱히 뜨고 어미를 바라보았지요. 어마마마, 왜요? 그 눈빛이 연화의 가슴을 칼처럼 갈랐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품 안에서 서윤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연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잠깐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숨었습니다. 부어가는 고요하였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연화의 귓전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이튿날 새벽 서윤이 피를 토하였습니다. 월심이 달려왔고 현감이 달려왔고 노마님도 부스스한 머리로 안채로 건너왔습니다. 의원을 부르는 소리, 약 다리는 냄새, 아이의 가늘게 신음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의원은 손을 쓰는 신용을 하였으나 이미 늦은 듯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 허한 기운이 치밀어 올랐다 하여 여러 가지 약재를 다려 먹이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오미자를 다리고 인삼을 넣고 생강즙을 짜서 입에 넣어도 서윤의 몸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연화는 방 밖에서 하루 종일 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허약하여 그리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낮에 찬바람을 맞았고 저녁에 차가운 것을 먹었으니 그리 된 것이라고.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땅히 의심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닷새째 되는 밤 서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거울 안에는 하룻밤 사이 반쯤 휘어진 머리칼을 가진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이윽고 거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지 않았지요. 서윤의 상여가 나가던 날, 도윤은 마당 한켠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흰 상복을 입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로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지요. 그저 아우의 상여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끝까지 눈으로 쫓았습니다. 연화는 도윤의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였습니다. 슬픔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였으나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함께 섞여 있었지요. 연화는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도윤이 부엌에서 연화와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이었지요. 도윤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연화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음이 자신의 것이었음을, 서윤이 그것을 가져다 마셨음을, 어미가 문틈으로 그것을 보았음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아이이니 짐작하였을 것이었지요. 부엌 앞에 미음 그릇이 놓여있던 시간, 어미가 황급히 달려들어 그릇을 빼앗던 장면, 그리고 아우가 피를 토한 다음 날 아침 사라져버린 사기벼, 하나하나 이어 맞추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연화에게는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칼날처럼 느껴졌지요. 도윤이 소리를 지르거나 현감에게 달려가 고하였다면 연화는 차라리 그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도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부엌을 나갔지요. 그날 이후 도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지는 않아도 평온하였던 눈빛이었지요. 이제는 그 온도가 사라지고 차갑고 깊은 무언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침묵이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도윤의 침묵은 그러하였습니다. 현감 윤치성은 서윤이 세상을 떠난 뒤로 부쩍 늙어 보였습니다. 비록 전처 소생인 도윤에 비해 서윤에 대한 애정이 깊지는 않았으나 집 안에서 뛰놀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아버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현감은 사랑채에 앉아 오래도록 빈 마당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노마님은 연화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딱히 잘못을 집어내어 따지지는 않았으나 눈빛으로 말하였지요. 연화가 안채를 지날 때면 노마님의 눈이 등 뒤를 쫓았습니다. 밥상에서 연화가 무언가에 손을 댈 때면 노마님의 시선이 그 손끝에 머물렀지요. 말 없는 감시였습니다. 도윤은 형제의 사무제를 직접 지냈습니다. 사흘 동안 아우의 무덤 앞에 제수를 올리고 밤이 되면 혼자 곡을 하였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낮고 일정한 마치 억누른 소리처럼 흘러나왔지요. 바람이 없는 밤이면 그 소리가 안채까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으나 막을 수 없었지요. 두 눈을 감고 싶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연화에게는 고발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또렷하고 무거운 고발이었지요. 사무제가 끝난 뒤 연화는 아이의 제사상 앞에 서 보려 하였습니다. 향을 집어들었지요. 그런데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향불을 피워 올리는 일이 살아있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보낸 것이 자신임을 알면서 아이를 위해 향을 올린다는 것이 연화에게는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졌지요. 연화는 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마침 지나가던 월심이 보았습니다. 월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연화의 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연민도 경멸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이 집 안의 모든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현감은 말이 줄었고 노마님의 눈은 날이 서갔고 도윤은 더욱 깊숙이 서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밥상을 차리는 손길만이 예전과 똑같이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졌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었으나 집 안에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깊고 조용하게. 이 모든 것은 서술자의 눈으로 보건대 연화가 저지른 것은 한 가지 죄였으나 그 죄가 만들어낸 균열은 집안 모든 사람의 마음 속으로
이미 번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란 그런 것이지요. 혼자 짊어진다고 해서 혼자만 짓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조금씩 보이지 않게 무너뜨리지요.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한양으로 떠나기로 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노마님이 직접 나를 받고 행장을 꾸리고 한양의 서원에 사람을 보내 기별까지 하였지요. 집 안에는 어딘가 분주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연화는 도윤의 짐이 하나씩 꾸려지는 것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도윤이 떠나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였지요. 그 차가운 눈빛, 그 침묵, 그것들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순진한 바람에 불과하였습니다. 도윤이 떠나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안채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월심이었지요. 월심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연화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님, 낮은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지요. 그날 장독대 옆에 묻힌 사기병을 제가 꺼내 두었습니다. 연화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월심은 계속하였지요. 마님이 그것을 부엌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신 것, 도련님 상위에 그릇이 놓여있던 것, 그날 밤 제가 없는 사이 아기 씨께서 그것을 드신 것, 다 보았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기병이 어디 있는지, 마님이 그날 무슨 짓을 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님. 월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하였습니다. 협박하는 사람 특유의 흥분이나 두려움이 없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차분하고 정확하였습니다. 마님, 저도 살아야 합니다. 저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 집에서 나가 내 한 몸 꾸려 나갈 만한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월심이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여겼지요. 허나 이해와 침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월심은 이해하였으나 그 이해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지요. 내 요구대로 하마. 연화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속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월심이 돌아가고 난 뒤 연화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꽃은 이미 다 지고 없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연화에게는 어딘지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누군가 그녀에게 말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면서도 선택하였을지 아니면 달리 살아갔을지 그 대답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한양으로 떠난 뒤 현감댁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던 글 읽는 소리가 사라졌고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의 발소리도 오래전에 사라진 터였지요. 집 안은 숨 쉬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마치 빈집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현감 윤치성은 갈수록 건강이 기울었습니다.
서윤의 죽음 이후 마음 아리가 깊어진 탓인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사랑채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났지요. 의원이 다녀가고 약재를 다리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약을 다리고 밥상을 차리고 월심에게 재물을 조금씩 챙겨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음은 이미 바닥이었으나 몸은 여전히 움직였지요. 그것이 어쩌면 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감이 약을 먹으러 나간 사이 연화가 사랑채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안에 서책들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지요. 접혀 있었으나 봉에 두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연화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자주풀이 종이었습니다. 내 기둥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해설이 적혀 있었지요. 연화는 맨 위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윤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해 현감이 의뢰하였을 것이었지요. 아이의 앞날을 물어보는 것은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연화는 천천히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생월과 생시, 오행의 상관관계, 대운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 줄. 형의 액을 대신하고 떠날 팔자. 연화의 눈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형의 액을 대신하고 떠날 팔자.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이 선뜻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2번, 3번 읽을수록 그 문장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이의 사주에 이미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에게 돌아올 액을 대신 맞고 떠나는 것이 서윤의 팔자라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 미음을 만들지 않았다면, 서윤이 그 그릇을 집어들지 않았다면, 도윤이 그 미음을 마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죽었을 것이었지요. 허나 서윤이 그것을 가져다 마셨습니다. 형의 액을 대신하여. 이것이 운명이라면 연화는 그 운명을 만들기 위해 손을 놀린 것인가? 아니면 운명이 연화의 손을 빌려 스스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너무 떨려서 결국 종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무릎이 꺾이고 등이 휘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살아온 이 죄책감은 무엇인가? 운명이었다면 내 손이 없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인가? 아니면 내 손이 그 운명을 앞당긴 것인가? 어느 쪽이든 연화에게는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명이라 불러도 그 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운명이라는 말로 지워지지 않았지요. 어마마마, 많이 드세요. 하던 그 목소리는 운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종이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를 나섰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소리 없는 울음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울음을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았지요. 이 울음은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울음이 아니었으니까요. 터술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연화가 그 종이를 발견한 것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알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떤 진실은 알수록 더 무거워지는 법이지요. 운명이라는 이름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운명의 도구였다는 사실이 연화를 더욱 깊은 구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윤이 떠나고 2계절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는 일은 여전히 하였으나 밥상을 차리고 나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뒷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월심히 보았지요. 그 다음에는 골목을 걷는 연화를 이웃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새벽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고을에서 반 시즌쯤 걸어 올라가면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청년암이라는 곳으로 노승 한 분이 홀로 지키는 조촐한 절이었지요. 연화는 그 암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따금이었다가 나중에는 날마다 올라갔지요. 100일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화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암자의 노승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마님은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었소.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지요. 연화는 말을 잃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였고 노마님이 꾸짖으면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지요. 웃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월심은 그런 연화를 보며 재물을 요구하기를 멈추었습니다. 더 요구하여도 받아낼 수 있겠으나 연화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월심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불편하였습니다. 자신이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드러내기 싫었으니까요. 연화는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웃댁의 잔치에도 가지 않았고 장날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긴 저고리만 고집하는 것은 여전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이 단정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상복처럼 보였지요. 연화 스스로 자신에게 상을 내린 듯하였습니다. 노마님은 연화의 이런 변화를 보며 처음에는 제 뜻대로 꺾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연화의 침묵 안에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음을 느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노마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지요. 100일 기도가 끝나던 날, 연화는 암자에서 내려오는 길에 오래도록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현감, 댁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지요. 밥상을 차리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생각하였습니다. 저 밥상이 자신의 죄가 시작된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평생 그 밥상을 차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지요. 이것이 연화의 방식이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용서받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버티며 스스로를 태우는 것. 그녀의 침묵은 죄책감이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고 그 형벌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연화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월심이 노마님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월심은 그간 연화에게서 받은 재물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돌려 말하듯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지요. 장독대 옆에 사기병, 부엌 앞에 그릇, 그리고 서윤 아기 씨의 죽음. 노마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뒤 노마님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월심이 눈을 크게 떴지요. 노마님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하였습니다. 서윤이 피를 토한 날 나는 알아차렸다. 허나 모른 척하였지. 월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마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본처가 죽기 전 무당이 다녀갔었다. 후처가 들어오면 집 안의 아이가 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였지.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러나 노마님은 그 말을 현감에게도 연화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후처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 무당의 경고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나았습니다. 도윤만 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적통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였다. 그것이 나의 죄다. 노마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심은 자신이 기대하였던 결과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지요. 연화를 고발하러 왔다가 노마님의 고백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침묵을 택한 것은 연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마님 또한, 도윤 또한 저마다의 이유로 입을 닫고 있었지요. 그 침묵들이 서로 맞물려 서윤의 죽음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학문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스승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이번 과거에 도전해보겠다는 것, 편지를 받아든 현감의 얼굴에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집 안에 잔잔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물밑에서 조용히 진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서윤이 죽던 날 전후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상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연화의 행동, 부엌 앞상 위에 놓였던 그릇, 그 이후로 달라진 집 안의 공기.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나 현감의 마음 한켠에 물음표가 자라고 있었지요. 어느 날 현감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서윤이 죽던 날 밤 부엌에 있었소.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가라앉았지요. 아이가 열이 올라 월심을 깨우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미음 그릇이 있었다 하오. 누가 쓴 것이오?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드릴 것으로 미리 쑤어두었습니다. 현감의 눈이 연화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물으려는 듯하였지요. 연화는 그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몸 안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렸으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 끝까지 말이 올라왔습니다. 날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서윤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제 손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말이 입술 바로 안쪽까지 왔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양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도윤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뒤
급히 내려온 것이었지요. 도윤은 마당을 가로질러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감이 눈을 들었지요. 도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도윤을 바라보았지요. 도윤은 연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현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말하였지요. 그날 밤 제가 동생과 다투었습니다. 동생이 제 상 위의 그릇을 가져가려 하여 제가 제 것이라 우겼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그것을 빼앗아 먹은 것입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맞지 않는 구석이 있는 이야기였지요. 도윤과 서윤이 그날 밤 마주쳤다는 것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나 현감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렵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깊고 단단하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현감은 오래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윤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 위에 거짓을 올린 것이었지요. 그 거짓이 무겁고 그 거짓을 받아낸 자신의 침묵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마루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요. 방 안에서 현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도윤의 조용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한참이 지나도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지요. 연화가 마루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을 때 도윤이 방 안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현감의 손에는 회초리가 들려 있었지요. 다시 말해라. 내가 진정 다투었더냐? 도윤은 엎드린 채로 대답하였습니다. 예, 아버님. 소자가 그리하였습니다. 현감이 다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문틈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저 아이가 지금 나를 위해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그 회초리 한 대 한 대가 내 죄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침묵이었지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도윤이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화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연화의 모든 것도 끝이 납니다. 도윤의 한 세상도 흔들릴 것이고 집안이 무너질 것이며 현감이 무너질 것이었지요. 회초리가 다시 내려쳤습니다. 도윤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버텼지요. 그 등이 연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등이 아니라 이미 어른이 되어가는 한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연화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는 등이었지요. 연화의 손이 문틀을 붙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지요.
현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동생에게 그리하였더냐? 도윤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현감의 회초리가 멈추었습니다. 그 멈춤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현감은 회초리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가거라.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등이 화끈거렸을 것이나 몸가짐은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방을 나오다가 문틈에 서 있는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윤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애원도 없었지요. 그저 깊고 고요한 무언가만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도윤은 연화를 지나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고요하였지요. 그 고요함 안에서 연화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은 서윤을 잃었을 때 단 한 번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문틈에서 발을 떼지 않음으로써 도윤이 내를 맞는 동안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써 연화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침묵은 선택할 때마다 새롭게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연화가 그 어두운 마당 앞에서 알게 된 것이었지요.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어떤 무거운 것도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법이지요. 집 안의 사람들도 하나씩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노마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이 한양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 겨울을 나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노마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날 밤, 연화를 가까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합니다. 내가 못할 짓을 하였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노마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더 지나 도윤이 과거에 급제하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현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지요. 현감은 마당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안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쁨이 연화에게는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기뻤습니다. 허나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총명함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한 기쁨인지 아니면 그것이 자신의 죄가 덮일 수 있다는 안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사가 되어 돌아온 도윤은 예전의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훌쩍 커졌고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지요. 옷매무새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걸음걸이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월심을 불렀습니다. 월심은 오랜 세월 현감 댁에 있으면서 연화로부터 받은 재물을 조금씩 쌓아두었지요. 연화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때로는 더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감이나 노마님에게는 절대 구하지 않는 대가로 조용히 자신의 곳간을 채워온 것이었지요. 도윤은 월심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내가 마님께 재물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월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유는 그간 월심이 챙긴 재물의 내역을 하나하나 말하였습니다. 어디서 알아냈는지 월심은 알 수 없었지요. 총명한 사람은 멀리서 보아도 그 윤곽을 꿰뚫는 법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거라.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들이지 마라. 도윤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실린 무게는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웠지요. 월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보았습니다. 정월대 보름날 장독대 옆에 묻힌 사기병. 그 사기병을 발견하고도 아무 말 하지 않은 월심. 그 침묵을 거래의 도구로 삼은 월심. 도윤이 그것을 걷어낸 것이었지요.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을 알고도 계모의 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심의 탐욕만을 걷어냈을 뿐이었지요. 왜 그러하였는지는 도윤 자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심이 떠나던 날 저녁 도윤이 연화 앞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였지요. 동생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랑채로 돌아갔지요. 연화는 그 말을 품에 안고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용서의 말도 아니었고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한 것이었지요. 서윤이 도윤의 목숨을 살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그 일을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지요. 그 사실들 사이에서 연화는 숨을 쉬었습니다. 어사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한편 고을의 현감 자리를 잇게 된 것은 아니었으나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맡았지요. 현감 윤치성이 병이 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을 잃은 슬픔과 오래된 심적 피로가 쌓여 현감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운이 쇠해졌습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마음이 먼저 병든 것이라 하였지요. 연화는 현감의 약을 직접 다렸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다리고 밥상을 차리고 현감의 방을 지켰습니다. 현감은 연화가 약을 가져다 줄 때면 잠시 눈을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연화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현감은 한 번도 연화에게 다시 그날의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도윤은 연화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문안을 드렸고 밥상에서는 연화의 상이 먼저 차려졌는지를 확인하였지요.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호칭 하나가 연화에게는 매일의 형벌이자 매일의 용서였습니다. 현감이 세상을 떠난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연화가 곁에 있었습니다. 현감은 마지막 순간에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한동안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 손이 따뜻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연화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현감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2번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을지도 몰랐지요.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침묵을 선택하였고
그 침묵들이 서로를 살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였습니다. 현감의 장례를 치르고 도유는 집안의 살림을 더욱 단단히 이끌었습니다. 연화에게는 별채를 내어주었지요. 억지로 멀리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스스로 조용한 곳을 원하였고 도유는 그 뜻을 헤아린 것이었지요. 별채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는 마당이었지요. 연화의 머리는 이제 모두 휘어졌습니다. 서윤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 하룻밤 사이에 반쯤 휘어진 머리칼이 오랜 세월을 지나며 완전히 흰빛으로 바뀐 것이었지요. 별채의 작은 마당에서 연화는 매일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작은 향로 하나가 늘 창가에 놓여 있었지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연화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만 항상 그릇을 2개 놓았지요. 밥도 2그릇, 국도 2그릇, 반찬도 2쌍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먹기 위함이었고 하나는 서윤을 위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을 하였습니다. 노망이 들었다고 하는 이도 있었고 귀신을 모신다고 하는 이도 있었지요. 그러나 도유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단호하게 잘라 말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일에 입을 대지 마시오. 연화는 도윤이 그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2그릇 밥상을 계속하였지요. 어느 늦봄 날이었습니다. 별채 마당에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다가 지고 있었습니다. 흰 꽃잎이 하나씩 떨어져 마당을 덮었지요.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연화는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그릇 밥상 앞에서 연화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말하였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서윤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에 낸 이름이었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마마마가 잘못하였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도, 변명도, 긴 설명도 없었지요. 그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말하는 순간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던 적은 있었으나 눈물을 흘린 것은 거의 없었지요. 연화는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화꽃잎이 밥상 위로 한 입 떨어졌습니다. 서윤을 위해 차려둔 그릇 위로 내려앉았지요. 바람이 밥상을 조용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지요. 말수가 여전히 적고 웃음도 여전히 드물었습니다만 어딘가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도유는 그 변화를 알아채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어머니의 별채에 들를 때마다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부자지간의 깊은 이해란 때로 말 없이 이루어지는 법이었지요. 연화는 그 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2그릇 밥상은 평생 계속되었지요. 하나는 잃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자신이 평생 삼키지 못한 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밥상은 날마다 차려졌고, 날마다 한 그릇은 비워졌으며, 한 그릇은 그 자리를 지켰지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매일 마주할 수는 있지요. 그 마주함이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욕망이란 핏줄도 가르는 것이나 침묵이란 평생을 태우는 것이지요. 운명이라 여긴 선택 또한 결국 사람이 짊어질 몫이라는 것을 연화는 두 그릇 밥상 앞에서 날마다 되새겼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그 무게를 어떻게 짊어지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